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깊숙이 자리한 한 가지 인격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우리 주변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 심리학계의 외면, 그들은 왜 피해자를 보지 않는가 클라인, 코엇, 컨버그와 같은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시즘적 성격장애의 기초를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대부분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 즉 그들의 정신역학과 심리적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가?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가?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 이런 성향을 만들었는가? 학계의 관심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문제는 학문적 문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심리학계의 오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즉시 그들을 나쁘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대부분은 반사회적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은 도덕이나 철학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이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지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이는 마치 의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암의 원인, 암세포가 신체 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암이 환자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자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깊은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의학은 암세포에서 멈춥니다. 약을 처방하고 집에 가라고 할 뿐이죠. 학문적 심리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을 때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 실제로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한 문헌은 단 한 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형태의 학대와는 구별되는 이 독특한 고통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학계와 임상 현장 사이의 거대한 단절은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만나는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나르시시스트의 모습만을 보았고, 임상가들은 삶의 위기를 겪고 무너져 내린 채 상담실을 찾는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의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에는 외향적 유형과 내향적 유형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종류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상황에 따라 거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극도로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주기에 따른 두 가지 국면일 뿐입니다. 이처럼 학문과 현실의 괴리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낳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부, 온라인 자칭 전문가들의 위험한 세계학계가 외면한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은 바로 온라인 세상의 자칭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분야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 학위는 있지만
나르시시즘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나 임상 경험은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학위를 내세워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강좌, 상담 등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심리학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정신분열증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남편, 아내, 부모, 이웃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스스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치유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냥 성격 나쁜 학대자와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검증 없이 피해자라는 정체성은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의 모든 불행을 설명해주는 강력한 서사가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누구도 나만큼 심하게 당하지는 않았어. 내가 겪은 고통이 가장 커라고 경쟁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과시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이유가 바로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너무 착하고 친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에코이스트, 슈퍼 엠패스 같은 용어들이 남용되며 피해자라는 정체성은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로 변질됩니다. 결국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비난하는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즉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으려는 또 다른 유형의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학자들은 이런 오염된 온라인 생태계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기꾼과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3부. 피해자들은 왜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파괴적인 관계 속에 머무르는 것일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의 이상한 낌새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관계를 정리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취약하거나 기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관계에 깊이 빠져듭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명입니다.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핵심 피해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정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즘 자체가 유년기 트라우마에 대한 방어기제, 즉 외상 후 스트레스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깊은 상처와 결핍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공감해주는 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고 수용된다는 느낌, 마치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강력한 전기적 끌림은 바로 같은 상처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필요의 충족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늘 자기 비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가 나타나 피해자를 이상화합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떠받듭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준 완벽한 허상을 통해 비로소 자기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이상화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원초적인 관계의 재현입니다. 세 번째는 파우스트적 거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에게 암묵적인 계약을 제안합니다. 마치 독재자가 국민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 안정적인 반석이 되어주고 모든 불안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모든 어려운 결정은 내가 대신 내려주겠다.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너는 너 자신의 판단을 중지하고 현실 감각을 포기해야 한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오직 나에게만 100% 의존하고 중독되어야 한다. 이 제안은 삶의 불안과 책임감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의 공간에 갇히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강렬하고 극적이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이 주는 도파민에 중독됩니다. 평범한 관계는 흑백 영화처럼 느껴지고 오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만이 총천연색 영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르시시스트는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스스로를 해치고 벌하고 파괴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는 그 욕망을 실현시켜줄 칼이자 담배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도구를 이용해 자기 자신을 베는 것입니다. 4부, 나르시시즘을 보상하는 사회, 그리고 진단의 위기. 더욱 암울한 사실은 현대 사회 자체가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시를 긍정적인 적응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극도의 경쟁사회, SNS를 통한 자기과시가 미덕이 된 문화 속에서 공감 능력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성향은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성향이 수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그 성향 덕분에 그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당신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내가 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났고 수십억 달러를 벌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냈소. 내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대보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타당한 이유를 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나르시시즘은 장애가 아니라 성공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우울증을 앓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반응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쾌활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상과 비정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방식 자체도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사용하는 진단 기준인 DSM은 나르시시즘,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을 마치 별개의 질병처럼 구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은 하루는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다가 다음 날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이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의 ICD라는 진단 기준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이 기준은 나르시시즘이라는 병명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대신 적대성, 탈억제, 강박성과 같은 여러 가지 성격 특성들을 조합하여 한 사람의 고유한 프로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처럼 각 개인의 복잡한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중심의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여전히 25년 전의 낡은 진단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혼란과 오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오늘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여러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악마나 괴물로 규정하고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심리학은 판단을 내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의 행동 패턴과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성경의 한 구절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묘사하며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내면 논리와 세상 인식은 우리가 아는 인간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계에 휘말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가장